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혼탁한 우리 정치의 상황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지 늘 고견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권오을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말로 그 현안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예, 후반부에 이제 기득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뭐 어느 분야든 많이 나오지만 특히 정치 쪽 분야에서는 늘 많이 나오긴 합니다. 뭐 총론에 좀 입각을 해서 보자면 대한민국 주요 기득권들을 우리 권 의원께서는 기존에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오셨는가요? 이 기득권 타파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거대 담론이 되는 네. 것 같아서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거대 담론에 맞춰서 국가 과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을 때 전에는 농업 생산이 주 생산원이었잖아요. 네. 아주 토지 개혁을 거의 다 했었어요. 네, 네. 조선 건국하고 토지 개혁을 했고 대한민국이 45년 해방되고 46년은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했고 예. 우리는 48년, 49년 우리 남쪽에서도 토지 개혁을 했었어요. 예.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원천인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손을 대물해서 국민들인데 골고루 땅을 나눠주고 유상분배, 무상분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제가 그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이 무엇인가? 역시 이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예, 예. 결과적으로 자본, 또 돈이 많은 마찬가지, 사람, 돈이 많은 세력, 예, 자본, 자본, 그다음에 또 역시 토지, 토지. 그다음에 공공분야, 음. 공공분야 이 공적인 분야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예.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근래 이야기 많이 하는 노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노동에 대해서 대기업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이것도 하나의 한 기득권화되어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도 보게 되면은 거대 양당 중심으로 기득권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해요. 네. 불과 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91년도, 그다음 96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네. 정치권의 그 어떤 기득권이 그렇게 공고하지 않고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 새로운 신인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서 뭔가 세대 교체 물꼬도 트고 했는데 예. 요즘 그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거꾸로 돌아가는 예, 느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또 선거구제 또 개편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중대 선거구제를 한다? 그러면 지명도 있고 선거를 여러 번 했던 분들도 유리하게 작동할 텐데 결과적으로 여야의 다선 의원들인데 저게 유리하게 작동할 텐데 예. 또 그런 생각도 이래 듭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 어떻게 개선하고 가끔은 타파하고 예. 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줄 거냐 예. 이게 우리 국가 전체의 큰 과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기득권 타파가 되지 않으면은 네. 신진대사가 없고요. 네. 신진대사가 없으면은 물이 고이면은 썩듯이 우리 사회 전체도 네. 침체되고 정체되죠. 썩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본, 토지, 공공 분야, 노동, 정치 이런 기득권 카르텔을 표현하실 때 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기득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스스로 보시기에는. 스스로 땀 흘려 어떤 부를 이룩하지를 않고 예. 세습에 의해서 부를 물려받는다든가 예. 그다음에 어떤 좋은 조건에 의해서 인적 자본을 물려받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부모의 재력으로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은 예. 몸의 인적 자원이 내재화되잖아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큰 기득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똑같은 재질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젊은 학생들이 네. 누구는 유학까지 가고 공부를 다 하고 네. 누구는 학교를 고등학교 마치고 또는 대학 마치고 바로 일선에 간다면은 네. 그 사람의 내재된 인적 자원의 능력의 크기는 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득권이라는 것은 예.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야죠. 세습된 기득권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네.
우리 사회는 그 세습된 기득권 크기가 음. 점점 커져서 네. 우리 사회 전체가 다이아몬드 사회가 안 되고 예. 아령 사회가 되듯이 예. 상층부가 비대해지고 중간이 없어지고 하층부가 비대해지는 예.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 되어버리는 네. 이런 사회는 기득권이 굉장히 심화된 사회다. 네. 이걸 혁명이 아니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네. 선거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정치권에서 보면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기득권이 뭐냐면은 그렇죠. 네. 우리 일반 유권자인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제1당은 1번, 2당은 2번, 네. 3당은 3번, 무소속은 뭐 추첨이나 가나다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결과는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리 1번이 표를 더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 기억에 내가 처음에 91년도 경북 도의회 나왔을 때는 추첨을 했고요. 그다음에 96년도 첫 15대 총선 나올 때도 그때는 이렇게 공고화되지 않았어요. 예. 아마 이게 14, 16, 17대부터 1당은 무조건 1번, 2당은 2번, 3당은 3번. 그리고 이 의석이 없는 무소속들은 뭐 가나다순 혹은 추첨 예.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은 어느 당을 안 봐요. 그냥 1번 후보, 2번 후보. 요즘도 그건 다 똑같죠, 뭐. 예, 네. 그 인물을 보질 않아요. 예. 우리가 늘 선거를 할 때 교과서적으로는 인물 보고 찍는다고 하지만은 인물 보고 찍는 게 아니고 번호 보고 찍죠. 예. 번호 보고. 이것도 굉장히 하나는 기득권이다. 결국에 이제 그것이 기득권에 편승한 정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기도 하고, 예. 그 개개인들 당선되는 개개인들을 보면 지역의 기득권을 업어탄다든지 아니면 정당의 기득권을 업어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은 좀 더 쉬운 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평등한 길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좀 권혜영께서 규정을 해주신 거고요. 지난 시간에 기득권 얘기하시면서 그런 표현도 한번 해주셨어요. 기득권이 꼭 나쁜 것이냐? 기득권이라는 것을 꼭 나쁘다고 볼 기득권에도 종류가 있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득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존경이 아니더라도 존중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권력으로 두고 다른 기득권들은 타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세습된 기득권. 세습된 기득권. 그리고 조금 생각해 봐야죠. 근데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아이디어에 의해서 자기 당대에 뭐 부를 이루고 어떤 성취를 하는 그거는 기득권 존중해 줘야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세습된 그리고 고착화된 기득권 크기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아마 미국의 기업 사회를 보면은 뭐 예. 페이스북이다, 그죠? 구글이다, 네네. 그다음에 애플이다. 당대에 자기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봐서 그 당대가 끝나면은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질 않잖아요. 예. 사회 할인하고. 네. 그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창출되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기업 생태계가 세습이 아닌 당대의 아이디어나 뭐 어떤 이 새로운 어떤 혁신으로 네. 대기업을 이루는 게 별로 있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래에 와서 뭐 카카오, 네이버 예. 이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2대, 3대, 4대 예. 세습이 와서 그게 좀 더 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되면서 내부에 가족 경영도 하고 예. 뭡니까 협력업체 정할 때도 네. 친인척들이 뭐 경쟁을 하지 않고 다 그냥 수익이익으로 따가 버리는 예. 이런 세습된 기득권은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제도적으로 예. 한 번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나 정치나 공통점이 나왔네요. 즉 뭐랄까 가치로서 승부를 거는 정당이나 정치의 모습이나 경제계, 기업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세습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얘기하거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자본을 줘서 기업을 키우거나 정당을 키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쭉 세습돼 온 그 편한 길을 걸어온 정치를 타파하려는 목소리도 많았고 그런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게 그동안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권 의원께서는 사실 시쳇말로 이제 정통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개혁 보수. 네. 그 보수가 이 정통 보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가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보수는 기득권입니까?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도 기득권화돼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 정치를 할 때 늘 생각했던 것이 그 보수라는 것은 그 시대를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들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 거, 예. 그런 게 어떤 보수가 해야 할 일이고 정말 우리 사회가 꼭 나가야 할 개혁이 있으면은 혁명 이상으로 그걸 해나가는 게 보수 진영이었어요. 예. 사실 이제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네.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동의를 유발시켜준 거는 진보 진영에서 했지만은 실제로 그걸 채택해가지고 오케이 세상 한번 바꾸는 거는 거의 보수 진영에서 했어요. 예. 선진국도 그렇잖아요. 저 뭡니까? 영국의 디즈레일리, 예. 그다음에 독일의 비스마르크, 대부분 보수 진영에서 뭐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노동법을 해가지고 노동의 복지 향상했다는 보수 진영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보수 진영이 시대를 책임진다 아니면 시대를 바꾸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는 방향을 잃었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보수 진영의 그건 전유물입니다. 예. 뭐 통일이다. 근데 그거는 그 어젠다는 진보 진영이 다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럼 보수 진영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아젠다가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파 싸움, 정파 싸움, 계파 싸움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진보 진영 넘어갔다가 또 넘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사회 전체의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예.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 노동개혁이다, 임금개혁이다, 교육개혁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방향 옳다고 봐요. 뭐 구체적으로 예. 그분이 기득권과의 싸움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을 하고 이건 이렇게 고치겠다. 예. 이렇게 타파하겠다. 네. 그까지는 아직 진전되지 안 못한 것 왔습니다. 같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방금 말씀하신 음.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해서 실제로 기득권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시대의 기득권을 어떠한 분야, 어디라고 지칭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지금 얘기한 이 노동, 교육, 연금이 기득권화 돼 있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네네. 제가 지난번에 저도 저 대기업 강성 노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더 이상 강성 노조의 주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 기업 계속 나가면은 기업 생태계가 정말 무너진다. 예. 제가 그것을 늘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대중소기업 아니면 1차, 2차, 3차, 4차 밴드에 상생 임금연대랄까? 원청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은 1차 밴드는 85, 90, 2차는 75, 70, 3차는 65, 60 이렇게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어떤 자료를 봤더니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이 100이라면은 예. 99인 이하, 네. 그다음에 20인 이상 이 기업은 49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20인 이하는 44가 나오더라고. 예. 대부분을 9988 하잖아요. 네. 99%가 중소기업이고 네. 우리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네.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임금 격차가 이렇게 컸을 때는 네. 야 이게 어떻게 기업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 후배가 그 어떤 방산업체 대기업의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 우리 국내 대기업은 원가가 상승해도 네. 계속 후려친다는 거예요. 음. 그러나 볼보나 토요타에 납품했을 때는 예. 원가 상승분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국내 대기업들이 원가를 국내 후려치고 대기업들은 어. 원가 상승분 인정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어. 가격을 후려치고 네. 연말에는 네. 자기들은 보너스 잔치하고 음.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쪽도 아령이 이미 되어가고 있네요. 예,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네. 때는 어떻게 우리 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네.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그 우리 후배 이야기로는 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데 우리 납품 뭐 하겠다. 그 예. 2년 동안 납품을 안 했대요. 왜? 하면 적잖아 하니까. 예. 그 대신 어떻게 살아가느냐. 외국 기업들은 데는 그 원가 상승분을 인정을 해줘서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볼보와 토요타를 들더라고. 예? 해외 기업과의 비교를 해보니 국내 기업과는 좀 다른 그게- 면모를 보였다.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과 네. 기업 오너의 기득권이 서로 담합을 한다고 봐요. 어. 담합을 한다고 보는 게 하여튼 대기업 오너는 노사 분기 없이 어떻게 이익을 최대한 올리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려면은 뭐 대기업 노조 요거 좀 들어주고 네. 그 대신 거기에서 적자나는 것은 하청업체 밴드의 원가를 좀 후려쳐서 예.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기업 형태 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예.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똑같은 논리로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치도 이래 보면은 물론 그 영호남에는 특정 정당이 거의 독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공천권자가 뭐 사람을 쉽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폐단도 있지만은 네. 어차피 신진대사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수도권은 안 그렇잖아요. 네. 수도권은 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게 한번 여러 번 거론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될까 했는데 뭐냐면은 일단 삼선을 하면은 예. 한 텀은 무조건 쉬라. 한 텀은. 예. 왜? 예. 그 쉬는 틈에 네. 새로운 신진들이 네. 들어와서 나름대로 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한 텀 쉬고 다시 출마해라. 음. 그런 제도는 제가 봤을 때도 그거 모르겠어요. 헌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다. 네. 한 3선 하면은 한 텀 쉬고 네. 아니면은 한 지역에서 3선 하면은 무조건 그 지역구를 옮겨간다든가 예.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된다. 예.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리고 현재는 양당 체제 아닙니까? 예. 양당 체제가 우리 현재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인데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도 다당제로 가야죠. 예. 다당제로 가면서 연합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죠? 그 연립 정부도 세우고 예. 그래 됐을 때는 이 골고루 다양한 모든 의사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예. 이렇게 가려면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대선거구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네. 좀 두고 봐야 돼요. 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논의는 무성하되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단 네. 가능하려면은 내연 선거는 현행대로 하고 네. 오연대에 있는 총선부터 적용해라. 네. 그랬을 때는 현재 있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많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저는 우리 정치의 기득권도 네. 한번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엔 정치 개혁까지 나가게 되는데 아까 이제 특히 노동에 관련된 문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사측과 노측의 어떤 기득권끼리 담합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더 클 수 있는 기업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죽어가는 길이 매년 뭐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육 연금도 마찬가지로 개혁해야 되는 대상으로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발언 이후에 더 화제가 된 것은 결국에 이제 의원님 말씀해주신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그 주제로 한번 가보려고 할 텐데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하면 싫어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없어요.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양당제 말고 다당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여론조사하면 아마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으니까 다당제 하자라고 한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정치는 거대 양당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지금 일단 이 시점에 첫째로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그거는 지금의 세력이 양당화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정의당이라든지 혹은 예전에 있었던 개혁보수신당,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뭐 국민의당 등 제3의 당은 실패의 역사를 거듭해 왔잖아요. 그 제3당은 실제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왜 잘 안 됐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제3정당이 실패한 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 조선의 역사를 봤어요. 조선의 역사까지 가야 됩니까? 저 동인서인 나눠졌잖아요. 예. 동인의 남인 북인 나눠졌잖아요. 북인은 광해군 실각하면서 북인은 소멸이 했고 남인이 남아 있었어요. 네. 서인은 노론소론 나눠졌잖아요. 예. 근데 조선 중 말기를 보면은 거의 노론이 집권을 했어요. 노론에서 시파벽파 다시 나눠졌고. 네네. 그 말은 뭐냐? 알게 모르게 하여튼 거대 양당 체제. 예. 그때 뭐 예를 들어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 뭐 사당 체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당 체제가 무너지고 하여튼 노론 소론끼리 싸우거나 네. 노론 남인 싸우거나 예. 그때도 이래 그랬더라고요. 예. 중간중간에 소멸돼 버리더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요즘 말하면 보수 정당인 노론 세력이 끝까지 조선을 이끌어 왔잖아요. 예. 일제 나라 이룰 때까지. 예.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역사도 이래 보면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었죠. 그다음에 자유당, 네. 양당 체제로 오다가 공화당, 신민당, 예. 또 양당 체제로 오다가 중간에 물론 국민의당 뭐 나왔지만은 그 위상 제3정당이었기 예, 때문에 예. 저렇고 지금도 맹 맞죠. 그래가 계속 한나라당, 예. 뭐 국민의힘, 또 한나라당, 민주당, 새누리당, 민주당, 예. 지금은 국민의힘, 민주당, 네. 뭐 그대로 쭉 이어오는 겁니다. 수십 년간 그랬습니다. 네. 그래 되면은 이게 제도에 대해서 다당제가 시대의 흐름에 맞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양당의 지도자,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예, 예. 아무리 그게 좋은 이야기라도 내인데 이득이 안 되면은 그냥 또 가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조그만 정치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혁하거나 정치관계법을 할 때는 당장 적용하는 거는 저게 저항이 클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적용으로 했을 때는 네. 저항이 적을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예, 예. 정치자금법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정치자금법이 1년에 한 400억 나눠줍니다. 1년에 400억 나눠주는데 그중에 50%인 200억은 무조건 교섭단체인데 똑같게 나눠줘요. 네. 20인 이상 교섭단체가 3개면은 뭐 67억 똑같게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25%는 의석수대로 25%는 그 전번 총선 득표 비율로 이렇게 나눠준단 말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은 소수정당인데는 실제로 소수정당이 득표를 한 10%, 15% 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거는 5%도 안 돌아오죠. 그 풍족한 데는 우리 세금이 정치 자금으로 풍족하게 가고 네. 안 그래도 적은 정당에는 그나마 자기들 몫보다도 훨씬 더 적게 배분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 양당의 기득권이 작동한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이런 문제들 일반 국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 안에서 보면은 예. 야, 우리가 지난번에 10%였는데 왜 정치 자금은 3%밖에 못 받아? 야.
근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네. 묵살돼 버리죠. 다수당에 의해서. 그렇죠. 뭐 본인들 사정이 아니니까요. 예. 자기들 밥그릇을 좀 내놔야 되니까 예, 예. 이걸 조금만 혁명적 상황이 왔을 때 예. 어떤 그 플랜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지 않고 예. 그 어떤 평시에 예. 이 기억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다. 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네. 하나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면 조선 초의 토지개혁, 그다음에 대한민국 초기의 토지개혁, 조선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 요즘 이 토지개혁에 걸맞는 개혁이 뭐가 있을까? 예. 우리 시대 예, 말씀이시죠? 지금 이 시대에 음, 뭐가 우리 가장 경제원이지? 기업의 주식, 주식. 전 국민의 주주화 안 될까? 음. 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예, 예를 들어 국민들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든가 예, 뭐 예.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걸 좀 더 주식을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차라리 주식을 나눠주면 어떨까? 나는 기술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때 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왜? 그랬을 때는 기업이 잘 되면은 나도 잘 되는 거고, 네. 기업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대기업의 노동자분들인데도 물론 자사주가 있죠. 네. 자사주가 있는데 물론 자기들이 그 1차, 2차, 3차 밴드 이익을 다 빨아들여서 독식하는 체제가 되면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근데 기업 생태계를 어느 정도 배려해 가면서 했을 때는 맞죠. 이게 내 기업이 잘 되어야지. 그럼 내 배당이 많아지지. 예, 예. 내 주가도 높아지지. 네, 네. 자산도 올라가지. 네. 그게 현재 좀 안 될까? 음.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래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토지개혁에 걸맞는 기득권 타파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는 네. 전 국민의 주주화 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사실 정치는 상상력이라는 말씀 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의기관인 국회 또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치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 실제 상상해낸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도 기득권화, 자기 기득권화 돼 있기 때문에 내 밥그릇이 우선인 정치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다당제도 안 되고 정책이나 실제 국민들을 향하는 그런 정치를 못하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로 나아가지 않나. 참 씁쓸한 마음이 들고 결국에는 뭐 제가 이제 아까 개혁보수신당이나 바른미래당 얘기를 하면서 권 전 의원님이 걸어오셨던 길을 노출시켜 드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왜냐면 이제 올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빅뱅이 또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분당, 뭐 창당,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가시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 보시면 제3정당의 길은 왜 어려웠다고 보십니까? 결국엔 오늘 저희 주제 타파해야 될 기득권과 맞서 싸웠는데 그 기득권의 벽을 결국 못 넘었던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한국 정치는 확실한 지지 기반은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네. 뭐 호남이 있든 영남이 있든 예. 중부권이 있든 수도권이 있든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은 정부에서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 다 지지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거락 하는 거는 대표 선수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저 월드컵에도 보면 대표 선수 손흥민이 있었잖아요. 예. 그죠? 네. 메시가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 네네.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에도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래에 그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이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때는 그러면은 메시가 있어서 막 분당되고 창당됐던 겁니까? 그때는 바른정당에 있을 때는 탄핵이라는 어떤 정치 혁명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유례없는 그 일이었죠. 이제까지 유례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현지에서 또 만장일치로 이래 수용돼 버리고 없는 것 같은 했는데 우리가 그때 바른정당 창당할 때 가장
절망을 느꼈던 게 예.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정당이 내라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몇몇 내 그 당에 있는 지도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상황이 가져오면은 책임지고 의원직 내놓고 물러나야 된다. 예. 두세 사람은 네. 첫째로 상징적으로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몰아간 사람 예. 줘야 된다. 근데 아무도 그러질 않았어요. 소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당대회에서 친박들. 네네네. 그 당시 이정년 대표가 네. 압도적으로 당대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내가 이건 뭐야? 음.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쫓겨났는데 그 정치 세력이 다시 당대표가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어요. 뭐 어떻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 여기서는. 예. 근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대표 선수가 없었죠. 그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 후보로 하시겠다는 어떤 그게 공감대가 있었는데 내가 반대했었어요. 오래 못 간다. 예. 항상 그 꽃가마와 타왔던 사람들은 찬바람 불고 설이 내리고 예. 얼음 꽁꽁 오는 동토에서는 버티지를 못한다. 실제 그랬네요. 보름을 못 버텼잖아요. 그러면서 그 흐지부지 선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다시 복귀해버리고 예. 그래 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정당이 새로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국민 정당은 말이 안 돼요. 서민층이 서민정당, 부자 정당이면 부자 정당, 예. 노동자 정당이면 노동자 정당, 뭔가 확실한 자기들의 지지 기반 타켓이 있어야 돼요.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중간층을 흡수해가지고 제1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거나 이래야지 모든 국민들인데 다 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정당은 목표가 희미해요. 국민정당은. 예. 말은 국민정당이지만은 국민정당, 전국정당. 전국정당이지만 전국정당은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영원한 갈등에서 세대간 참 계층간 갈등 구조가 굉장히 깊어졌잖아요. 예. 굉장히 깊어졌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기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부자들 마음대로 춤추게 풀어줘라. 예. 그 대신 세금 제도로 거다 들여라. 예. 거기 잡지 마라. 그 대신 그 세금 가지고 없는 서민들 최소한 기회의 사다리는 놓을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해줘라. 예.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었고 1인당 GNP가 3만 불 넘었다는데 예. 지금 모녀 가장 죽는 거 보잖아요. 네. 진짜 하루 세 끼 먹을 게 없었어. 네. 월세 낼 돈이 없었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런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분명하게 손을 봐야 된다. 네. 결과적으로 그게 만에 하나 그런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었다면은 네.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국민정당을 표방하게 되니까 예. 또 하긴 뭐 재벌 총수도 옹호해 줘야 되고 저 없는 서민들도 옹호해 줘야 되고 안 맞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그러면 정당들은 실제로 누구를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보면서 이 정당은 누구를 대변을 하는 걸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TK를 기반으로 한 TK를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혹은 호남을 안방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이제 이런 것들도 너무 낡은 문법이자 이것조차도 기득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실제 제로 베이스에서 어떠한 계층, 어떠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의 목적화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너무 좀 뭐랄까 다 서로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편의상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상층부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은 그 중하층 일반 서민들을 대변하는 게 더 크다고 봐야죠. 예, 예. 실제로. 근데 투표를 하는 이 소득에 비해서 자기들이 투표했는 성향을 보면은 월 200 이하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 많이 치고요. 그런 것도 참 재밌는 여론조사긴 하더라고요. 그럼 500, 600 정도는 중산층 이상이 오히려 민주당을 더 치고요. 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지? 투표는 철저하게 유권자 이익 투표가 돼야 됩니다. 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내인데 경제적 이익을 갖다 주는가, 예, 사회적 위치의 상승에 도움이 되는가, 철저한 이익 투표를 해야 거기에 맞춰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정서적 이익 투표랄까? 네, 하여튼 내용이 어떻든 저는 내 편 예. 찍는 거죠.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거론해 주셔서 저희가 뭐 제3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지금 당장 존재감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정의당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요? 정의당은 노동자 대변하죠. 지금 정의당은 노동자를 잘 노동- 대변하고 있습니까? 그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 얻기 위해서 조금 그 이탈을 했죠. 예. 이탈하면서 당세가 위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예, 예. 노동자 대변하는데 그 요즘은 좀 그게 그 목표도 많이 흐려졌죠. 예. 흐려지고 대선 전국에서도 그게 가면 갈수록 점점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봐요. 예, 왜? 예.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네.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정의당 음. 얘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정의당 스스로는 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서 쭉 그 계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서의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도 많이 좀 절하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아마도 현재 정의당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예, 나눠져 있죠.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저할 때 NL 계열, PD 계열 예,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눠지면서 힘도 많이 약해지고 그 대표하는 어떤 그룹들도 경계가 애매해지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취약해졌죠. 네, 한국에 이제까지 자유당 때 진보당 조봉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거는 정치 살인이죠. 이제 정치 사형 당했고 그나마 조금 진보 정당으로 지금까지 했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회의 예, 아마 성공한 케이스죠. 예,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절해했고 그다음에 탄핵 정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저는 그분이 뭐 어떤 걸 하는지 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선거연대를 끝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해가지고 40% 지지 왜 그때 같이 했던 선거연대 그 사람들을 이해를 절대로 안 건드렸으니까 그 대신 국가 경영은 절단이 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정치 저희 결국에는 이제 그 기득권 얘기를 하면서 정치 기득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흔히 이제 총선 때 되거나 정치 세력 교체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뭐 4선 중진 이상급은 좀 입으로 물러나시오. 라든지 아니면 정치 그만하실 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오. 그래서 세대 교체론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낡았다라는 표현보다 경험은 많은 중진들이 반드시 물러나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 첫째로 좀 있고요. 둘째로 물러날 사람만 물러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나이 어떤 뭐 정치의 경험 몇 선을 딱 그어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 만다를 얘기하는 세대 교체론이 기득권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는 걸까요, 의원님? 세대 교체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그 세대가 실제로 국민들도 공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겠죠. 우리 사회에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네. 대부분 연세가 60대 들어가면 머리 염색을 해요. 선진국은 머리 염색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네, 예. 물론 거기는 뭐 피부 색깔도 다양하지만은 염색을 안 해요. 그걸 왜 그럴까? 다양성 문제가 있고 선진국은 경험, 경륜을 중시해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경륜 경험보다는 새로운 것에 눈길이 가고 손이 가요. 예. 특히 현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머리 염색을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여기 한두 번 나오면서 머리 염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아이고 막 염색 안 하고 그냥 가자. 염색 안 하고 그냥 가자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덮어놓고 선수 많다고 그만두라 안 됩니다. 선거는 철저하게 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세대 교체를 부르짖으려 하면은 그 세대 교체 때는 그 세대가 통합된 힘으로 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밀어내지 못하고 위에서 몇몇 사람 상징적으로 뽑아가지고는 그런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70년대와 뭐 40대 기술원, 이철승, 김영삼, 예. 김대중, 예. 40대 기술원 했을 때 그때 50대, 60대 그 위에 선배 그룹들이 뭐라고 해요? 구상유치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젖비리는 안다. 예, 비린, 젖냄새, 젖비린내는 난다 그랬는데 힘으로 밀어냈잖아요. 예. 힘으로. 그렇죠. 그 근래에 힘으로 선배 세대를 밀어낸 세대가 나는 586 세대라고 봐요. 586. 586 처음에 386으로 시작했잖아요. 그 유신 말기 전통 노통 군사 군의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예. 한 10년, 15년 그 세대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졌죠. 예. 그 세대의 경험이 공유가 됩니다. 예. 그 힘으로 선배 세대들을 밀어내고 지금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주축 세력이 된 거죠. 주류가 주축 세대가.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586 물러나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586 지금 나이가 많느냐? 나이 안 많아요. 예. 60대 초중반, 50대, 55세에서 한 65세 이래밖에 안 돼요. 네. 나이로는 한참 일할 때라요.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네. 그 뭐 50대 초반, 40대에서 586 물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말은 맞는데 공허하죠. 밑에 그 힘이 뒷받침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586 민주세대 물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현재 40대, 50대가 그 시대의 정신이 무언가, 예를 들어 뭐 IT 세대다, 뭐 무슨 세대다 하면은 그 시대 정신으로 무장했는 단일 대화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야를 떠나서. 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 있는 게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래 성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연대의 힘이랄까 예.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그 586 세대가 분명히 기득권화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 국가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 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대처하기에는 그 10년, 20년 후의 세대들이 아직은 힘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예. 정말 586 세대가 선의를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숨통을 터주자 하면은 예. 삼선하면 무조건 한 텀은 쉬라. 예. 응? 예. 예. 지역구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삼선하면 무조건 그 지역구를 비워라. 예.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와서 4년, 8년 동안 뭔가 착근해서 힘을 키우겠죠. 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글쎄 쉽게 될까? 그렇다고 옛날같이 뭐 군사 정권이 힘으로 누르기에는 예. 어렵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득권화된 집단이 스스로 방을 빼주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586 세대들을 물러나라고 하는 그 세력이 실제 586 세대들이 방을 빼게 만들려면 자신들의 세력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동력 자체도 없고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개인주의가 좀 팽배하다 보니까 연대가 잘 되지 않는 것도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세대로 꼭 나눈다기보다는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총선을 치르고 나서 현재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초선이잖아요. 초선은 정치 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진들이 보거나 아니면 3선 이상급 되는 이제 선배 의원들이 보기에는 진짜 구상유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초선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숫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초선들이 지금 이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국가적으로 어떤 어젠다를 던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있잖아요. 숫자 자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양대 정당도 그렇고 국회 구성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 이것은 아까 지적하셨던 연대에 대한 모자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개인주의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자력으로 크지를 않았잖아요. 아, 또 그걸 꽂아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죠? 그 대부분 초선 의원들이 젊어서부터 정치 현장에서 정치 수업을 하고 예, 선거도 한 번, 두 번 떨어져 보고 해서 초선을 들어오는 의원들하고 예, 오늘 갑자기 발탁되어서 그냥 임명직 초선 의원이 많잖아요. 비례가 많죠. 비례도 그렇고 예,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은 예, 그냥 예. 임명직이죠. 예, 예. 그렇게는 아마 자생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예, 대한민국 인구 구조로 보면은 예, 이 위쪽이 큰 항아리형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 57, 8세부터 65세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예, 유권자 제일 많습니다. 네, 인구 구조가. 네, 그것도 현재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재 586 세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인구 구조를 유심히 봐요. 아, 이거는 전에는 인구가 피라미드 구조였기 때문에 20대, 30대가 한번 욱 하면은 바꿔버렸는데 예, 이제 20, 30대 힘만 가지고는 숫자 자체가 50대, 60대보다 적어요. 숫자 자체가. 결집력도 적고, 그 사회적 힘도 적고, 그런 것도 한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세울 때 예, 전부 다 2030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30 초점 맞추면 그 선거 집니다. 50, 60 맞추세요. 그래 안 되면 최소한 40, 50을 맞추세요. 네. 2030 맞추면 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50대의 그 유권자들 성향은 상당히 그때 민주화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사고도 많이 한 20, 30년 전에 50대 사고가 많이 달라요. 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보수화되어 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예. 민주당 성향이 높죠. 저는 그래 봐요. 우리 하여튼 기득권에 대해서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뭔가 제도를 통해서 할 의향이 있다면은 네. 정치 지도자들이 하되 그거는 기술적으로 현재 의원들 이해를 한번 건너뛰면서 예. 하게 됐을 때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예. 저는 그런 생각. 제발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선출하는 권력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봤다면 최근에 아마 이제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만배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주고 그러니까 각각 어떤 분야에 돈을 줬는지 보면 다 카르텔화 될 만한 그런 판검사한테 뭐 돈 주고요, 기자한테 돈 주고요,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언론, 종교, 경제로 좀 꼽아봤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에서 좀 나눠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언론, 종교 이쪽인데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뭐랄까요? 교체가 가능한 권력이 아니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각도의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언론, 종교 이 분야도 사실 기득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종교는 굉장히 기득권이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종교에 대해서는 소득세 물리는 것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라 거기 목회자들, 그다음에 대형 교회 자체가 받아들이는 헌금, 물론 그 헌금은 이미 소득세 세금을 낸 돈을 다시 내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로 뭔가 하여튼 저게 우리가 좀 뭡니까 그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예.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이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언론은 서구의 선진국 언론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편을 들잖아요, 사설에. 근데 기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사설은 그래 해도 네. 나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예. 사설로는 마음대로 해라. 나는 뭐 A 정당 지지한다. B 좋다. 근데 기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보잖아요. 의도죠. 아, 기사 이래 보면은 또 이래 몰고 가는구나. 어? 그리고 그 몰고 가는 걸 보면은 언론이 이래 보면 이제까지 정치 권력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 바꾸죠. 네. 예를 들어 박근혜 양껏 절을 하다가 어느 날 박근혜 내쳐버리잖아요. 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양껏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인 거 아니다 싶으면 또 내치죠. 네. 근데 그거는 완전히 1대 2대 3대 4대 언론 재벌이죠. 예. 그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 법에 대해서 가짜 그거는 뭐 기업에서 세습하듯이 언론도 세습할 수 있죠. 예.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진짜 엄격하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법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소든 재판이든 정말 배심원제도 한번 도입하자. 예를 들어 과학 기술에 대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도용인지 뭐 특허 침해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판검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일 잘 안다. 예. 예. 그 분야의 전문가 한 3분의 1 넣고, 그다음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 한 3분의 1 넣고, 또 법을 다루는 한 법조인들 한 3분의 1 넣고, 법조인들 반수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충분히 배심원들 노인이 하도록 해서 거기서 이건 죄가 있다 아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라. 예. 현재 우리 사법 카르텔에서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두세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예. 물론 대법원은 대법관 전체 회의가 있지만은 거기서도 표결을 하는데 예. 그랬을 때는 저는 그게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특히 형사재판 같은 케이스는 네. 들어보면 알잖아요. 네. 저거 법은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 말이 맞아. 예. 근데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저 말이 맞아 상식 우선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참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지금 음. 사법 카르텔 이제 사법 기득권까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기득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타파해야 되고 좀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쳐야지 우리 모두 절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질문은 아마도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은 잘 물러나지 않고요. 투쟁을 통해서 아무튼 혁명적인 시기가 다가와서 기득권을 골마 있던 기득권을 드러낸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또 다른 권력은 기득권화 될 가능성이 없겠는가? 되죠. 당연히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대체되는 새로운 권력이 또 기득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시민사회든 이제 그 언론이든 저희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대비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좀 막연하긴 하네요. 끊임없이 그 국가 사회에 대해서 깨어있는 지성인이랄까 이런 그룹들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교수 그룹이 아니고 예. 지성인 그룹, 네. 학자 그룹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지성인 그룹들도 아니 정권에 한번 나가서 뭐 장관하거나 뭐 공직을 갔다 오면은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그 설자를 잃어버리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참 필요하다. 또 하나 내 그 기득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도 예.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한 번 시험 쳐서 되면은 30년, 40년 별 탈 없이 끝까지 가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물론 지난번에 이제 판사들 재임용이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뭐 자의적으로 행사되었지만은 10년, 20년, 10년 단위로 뭔가 하여튼 해가지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 서비스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거 아니라 그냥 수시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 되면은 재교육을 간다든가 네. 불이익을 준다든가 뭔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즉 우리 사회에서
관료 집단의 기득권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5년 하잖아요. 예. 관료 집단은 30년 하잖아요. 음. 굉장히 큽니다. 음. 대부분 국회의원, 그다음에 선출 지금 계약직입니다. 4년 5년 계약직이고. 그렇죠. 네. 한번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네. 30년 정규직입니다. 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전체를 국가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런 정치 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뭐 정파 싸움, 당파 싸움, 개파 싸움이 뭐 정신이 없으니까요. 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하는 거 보면은 뭐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내년에 공천권 놓고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공천권도 일반 뭐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들 공천한다는 원칙만 세우면은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예. 뭐 이기면 다 먹고 예. 지면 다 날아가고 네. 좀 딱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말씀 주셔가지고 사실은 뭐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는 매주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좀 높을 때도 있었고요. 최근 시기에는 또 국민의힘이 좀 높아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35, 35, 30, 즉 무당층이 30이라면 지금은 정말 30, 30, 40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무당층이나 중도층에게는 항상 있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들을 어떻게 양당이 수렴할 것인가도 숙제이기도 하고 양당이 못 해낼 거면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또 다른 정당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해 굉장히 큰 이제 어떤 변화들이 올 것 같긴 한데 과연 오늘 저희가 논의했던 기득권 타파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의 모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요. 예. 추진할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부족하다. 아직은 못 찾겠어요. 예. 저걸 대표 선수가 나오고 하면은 새가 모이고 예. 그 분명한 시대에 맞도록 예. 주의 주장을 하고 새를 모으면은 충분히 내년 총선 해볼 만할 텐데 예. 글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러 보면은 예. 기존 정당의 음. 그것은 이제 파생돼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는 국민들에 대한 소구력이 적다고 봐요. 당연히 당을 했던 분들도 필요하겠죠. 예. 근데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을 때는 국민들인데 뭐 소구력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논의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기득권 타파해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권오을 전 의원과 함께 정치연한 직설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